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흔히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꽃은 더 찬란해지고 마음은 따뜻하다 못해 후끈거리기도 합니다.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계절, 소리책방도 그 마음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2014년 젊은 소설에 수록된 최정화 작가의 틀니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틀니, 최정화. 그가 입을 벌려 손가락을 집어넣고 윗니를 붙든 채 꿈지럭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다가온 불운의 조짐을 보았다. 그녀는 방금 전에 그에게 한 말을 후회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을 다시 주워 삼키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바짝 긴장한 채로 표정 관리를 하는 수밖에. 그가 드디어 틀니를 빼냈다. 이제 허리를 살짝 구부리며 길게 숨을 내쉬었고 오른손에는 반원형 모양의 치아 형상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칭찬이라도 해달라는 건가? 그녀는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다. 끔찍해. 그는 죽음의 전령 같았다. 그녀는 소리 지르며 뛰쳐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눈조차 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창피를 줄 수는 없었다. 일단 그를 안심시켜야 했으므로 그녀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에 겨우 양 입가를 올려 미소를 되돌려 주었다. 남편이 틀니를 끼우기 시작한 것은 5년 전이었다. 그는 음주운전 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입원을 해야 했다. 3차례나 대수술을 한 뒤에도 넉 달이나 더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다른 곳은 거의 쾌유되었으나 앞니 6개가 부러진 것을 도로 갖다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의사는 잇몸뼈의 구조상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겨우 3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치아를 잃는 일은 충분히 상심할 만한 것이었다. 그는 며칠간 말을 하지 않았고 그녀가 떠주는 죽도 먹지 않으려고 했다. 그녀는 밀폐용기에 가득 담아온 죽을 매번 그대로 집에 가져갔다. 죽을 쓰고 담아서 병원으로 가져오고 그걸 먹이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시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가져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같은 병실을 쓰는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녀를 칭찬했다. 어느 날 그녀가 병실을 나서려고 할 때 할아버지 아들이 그녀의 뒤를 쫓아왔다. 혹시 저 환자분의 간병이 끝나는 대로 저희 아버님을 맡아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녀는 고개를 저은 뒤 재빨리 병실을 나왔다. 문을 닫을 때 그가 뒤돌아 눕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아마 빙긋이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할아버지 부자가 그렇게 생각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그들 부부는 도통 어울리는 데가 없었다. 일단 외모가 그랬다. 그는 180cm가 훌쩍 넘는 장신에 일주일에 3번씩은 꼭 헬스클럽에서 몸 관리를 해왔고 그녀는 왜소한 체격에 키도 작았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여중생으로 착각하기 쉬웠다. 그는 외향적이어서 친구들이 많았고 취미 활동을 여럿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저 집안일을 문제없이 꾸려나가는데 만족했다. 일주일에 한 번 공중 목욕탕에 가는 것이 외출의 전부였고 명절이 아니면 친정에 가는 것도 꺼릴 정도였다. 그는 병실에서조차 매일 머리를 감을 만큼 외모에 신경을 썼던 반면에 그녀의 차림새는 지나치게 소박하고 유행에 뒤떨어진 데가 있었다.
그는 부유한 집 자식처럼 보였고 그녀는 어딘가 가난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어쨌거나 그 이후로 그는 항상 틀니를 끼워야 했고 그건 여자만이 알고 있는 남편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처음에 그는 밥 먹다가 틀니가 빠질까봐 다른 사람들과 식사 약속조차 잡지 않으려고 했다. 달변이었던 사람이 말수가 줄었고 잘 웃지도 않았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는 자신이 틀니를 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을 거라는 그녀의 말을 겨우 믿기 시작했다. 그는 슬슬 다시 화통하고 쾌활한 본래의 성격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그가 틀니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조차도 깜빡 잊고 있을 때가 많았다. 오직 그를 제외한다면 모두가 그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틀니가 영 불편하다고 했다. 그는 뭔가가 자기 몸에 닿는 걸 싫어했다. 그녀의 팔이나 다리가 닿아 있으면 잠이 들지 못했다. 두 팔을 옆구리에 일자로 붙이고 양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눈이 나빴지만 책을 읽을 때가 아니면 안경도 쓰지 않았다. 안경 다리가 귀에 걸쳐 있는 것도 거슬리고 무엇보다 지지대가 코를 간지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틀니의 경우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틀니를 빼면 윗입술이 입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보기 흉한 꼴이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그 꼴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건 그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스테인리스로 만든 작은 상자를 주문했다. 거기에 차가운 세척액을 붓고 그녀가 불을 끈 뒤에야 어둠 속에서 틀니를 빼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 팔다리를 일자로 펴고 코를 골기 시작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그제서야 잠든 남편의 손을 스며시 잡았다. 그가 등을 보인 채 틀니를 빼낼 때마다 그녀는 서운했다. 부부라면 서로의 상처나 단점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그는 완전 무결한 존재였다. 경제적인 능력은 물론이고 외모 또한 출중했다. 게다가 적극적인 성격마저 갖추고 있었다. 화목한 가정의 마지로 태어나 전교 석차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방학이면 외국으로 봉사활동을 나갔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사원이었고 동료들은 모두 그를 좋아했다. 새 아이들에게도 그는 훌륭한 아빠였다. 어렸을 때 아이들은 아빠를 대장이라고 불렀고 그 꼬마 천사들은 고민이 생기면 아빠의 서재를 찾았다. 학교 중에 보내오는 편지에는 엄마 아빠께가 아니라 아빠 엄마께라고 쓰여 있었다. 첫 줄에는 아빠 엄마를 모두 불렀지만 내용은 모두 아빠를 향한 것이었다. 그녀는 가끔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 의문을 가졌으나 그건 사치스러운 고민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남편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화요일이면 그에게 편지를 썼다. 답장을 받아본 일은 없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그가 안쓰러웠다. 자정이 넘은 시간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서 그가 틀니를 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에게는 그의 모습이 절대 흉해 보이지 않는다며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말했던 것이다. 집에서는 틀니를 빼고 있는 게 어때? 그녀는 틀니를 뺀 그의 흉측한 모습을 한동안 넋놓고 바라보다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겠다고 말한 뒤 얼른 돌아섰다. 주방으로 갔다. 일단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남아있는 재료를 확인했다. 찜 요리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전자레인지에 냉동 닭을 해동시키고 밤 껍질을 까기 시작했다. 원래 밤 껍질을 까는 것은 그의 몫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자기가 다 하길 원했다. 잠시라도 그의 앞에 다시 설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자기가 틀니를 뺀 그의 모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왔다고, 기다려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그 일이 닥치자 허둥대고 있었다. 그의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머릿속이 깜깜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실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가 오늘이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맞장구를 쳤다. 실내에 있어도 발목이 시릴 정도니까. 그 말을 하고 났을 때 그녀의 가슴이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손끝이 조금씩 떨려왔다. 그녀는 그가 너무 낯설었다. 애써 천천히 요리했으나 냉동닭은 너무 빨리 해동되었다. 어찌나 얼이 빠져 있었던지 전자레인지에서 벨소리가 났을 때 그녀는 그게 초인종 소리인 줄 알고 현관으로 나갔다. 밤 껍질은 쉽게 벗겨졌으며 채소들은 끓는 물에 넣는 즉시 데쳐져 물 위로 떠올랐다. 한풀 죽어 부드러워진 청경채를 그릇에 담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최대한 자연스러워 보여야 한다고.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런 생각은 그녀를 더욱 경직되게 만들었다. 그는 식사를 하기 위해 다시 틀니를 끼우고 나타났지만 그녀의 눈에는 입술이 말려 들어간 늙은 괴물만이 보일 뿐이었다. 잔상은 사라지지 않고 그녀를 괴롭혔다. 저녁 식사 내내 그녀는 뭔가 실수할까봐 계속 생각을 해야 했다. 지금은 잡채를 먹고 있고 다 먹고 난 뒤에는 닭 날개를 집을 거야. 지금은 닭 날개를 먹고 있고 그 다음에는 동치미 국물을 마시겠지. 지금은 동치미 국물을 떠먹었고 그 다음에는 당신 정말 이상해.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실패한 게 분명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고 싶었으나 애써 태어난 척하며 그를 바라봤다. 내가 어때 보이는데? 모르겠어? 그는 냅킨으로 입술을 닦고 나서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 지금 너무 빨리 먹고 있잖아. 그녀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 컵에 물을 따라 마시고 의자를 당겨 앉았다. 난 배가 고플 뿐이야. 배가 많이 고파서 그래.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게다가 먹는 내내 뭔가를 웅얼거리고 있어. 그녀는 그가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식사 예절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이렇게 허둥지둥 입속에 음식을 집어넣고 씹으면서 동시에 뭔가 중얼거리는 게 당연히 이상해 보였을 것이다. 그는 밥맛이 없는 것 같았다. 아까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한시름 놓았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가 너무 많이 먹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배가 부르다 못해 목구멍까지 동치미 국물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식탁 위의 접시들을 치우고 거실로 갔다. 그녀는 방심한 채 그의 옆에 앉았다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 빠르기도 하지. 언제 방에 갔다 왔는지 그는 벌써 틀니를 빼놓고 있었다. 그녀는 곰곰이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그가 다시 틀니를 끼우도록 할 수 있을까? 그녀는 곧 좋은 방법을 떠올렸다. 그에게 먹을 것을 내놓는 것이다.
그녀는 다시 주방으로 가서 딸기를 씻어 쟁반에 담아 가져왔다. 이거 좀 먹어봐. 어제 사온 딸기인데 정말 달아. 못 먹어. 지금 틀니 빼고 있는 거 안 보여? 다시 끼우고 먹으면 되지. 에이, 됐어. 별로 당기지가 않네. 자기나 많이 먹어. 그녀는 포크를 쥐고 딸기를 입으로 가져갔다. 베어 무는 순간 과즙이 혀에 닿았다가 목구멍으로 흘러 들어갔다. 하지만 전혀 달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기 말을 듣지 않자 짜증이 났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전에는 한 번도 그에게 이런 감정을 품은 적이 없었다. 물론 싸움을 하기도 했지만 싸움을 하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을까? 그녀는 전에 단 한 번도 그에게 짜증을 냈던 일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그녀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했고 그녀는 절대 기어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존경했다. 하지만 이 순간 그가 틀니를 안 끼우고 저 회개망측한 모습으로 버틴 채 딸기도 안 먹고 TV만 보겠다고 우겨대는 순간 그녀는 마음속에 어떤 작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녀 속에 누군가가 그를 향해 외쳤다. 얼렁 틀니를 끼우고 와서 딸기나 처먹어, 이 양반아.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어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녀만이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을 뿐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의 세계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 같았다. 다행이었다. 그는 9시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고 아나운서는 환율 하락에 대해서 떠들고 있었다. 그는 눈썹을 찌푸린 채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안심했다. 그러자 마음속에 마녀가 다시 외쳤다. 뭘 한다고 고개를 끄덕여? 자식, 잘난 척은. 그가 양손으로 머리를 쥐더니 진통제가 없는지 물었다. 그녀는 주방 찬장에서 아스피린 하나를 가져다가 그의 손바닥 위로 떨어뜨렸다. 그는 그걸 삼키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10분 정도 지나서 그녀가 방문을 열었을 때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거실로 되돌아와 40대 남자 탤런트가 진행하는 토크쇼를 시청했다. 그 탤런트는 2년 전인가 마약 복용으로 무리를 일으켰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은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자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볼륨을 높이고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그녀는 그에 대해 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를 존경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예전보다 퉁명스러워졌다.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그녀는 그에게 불친절해지기 시작했다. 일단 그녀는 그가 지금처럼 매일 와이셔츠를 갈아입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칼라에 노르스름한 선만 생기지 않았다면, 팔목의 깃이 더러워지지만 않았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더 입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뭔가 필요한 물건을 갖다 달라고 했을 때도 물건이 있는 자리를 대충 설명해 주었다. 그녀가 작은 방에 있어 라고 말하면 그는 작은 방 어디? 라고 되물어야 했고 작은 방 서랍장 안에 라고 그녀가 다시 대답하면 그는 5단 서랍장을 다 뒤지고 나서 몇 번째 칸이지? 라고 물었다. 그러면 그녀는 시큰둥한 태도로 4번째 라고 말했다. 왜 처음부터 작은 방 서랍장에 4번째 칸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녀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괜한 심술을 부렸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새로 빨아 다림질한 와이셔츠를 구말 없이 대령했다. 예전에는 그런 설명이 필요 없이 그가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물으면 직접 갖다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아니, 싫었다. 그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화장대에 가서 앉았고 그가 화장대로 걸어가면 빨래를 걷어야 한다며 일어섰다. 베란다에는 옷가지가 널려 있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거실을 서성였다. 그러다 장을 볼 생각이라고 그에게 말한 뒤 코트를 입었고 마트는 집 앞에서 불과 5분 거리인데 1시간 후에야 쓸만한 재료가 없었다며 빈손으로 돌아왔다. 잠자리 역시 신통치 않았다. 그와 섹스를 할 때면 그녀는 자신이 나무 토막 같다고 느꼈다. 그가 키스를 할 때 그녀는 눈을 지끈 감았다. 그의 몸을 어루만지지도 않았고 키스를 해주는 일도 없었다. 그가 하는 대로 그저 내버려 둘 뿐이었다. 절정에 이르기도 전에 그녀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 배가 아파. 잠깐만 기다려봐. 화장실에서 몇 분 버티다 나오면 그는 이미 심드렁해진 뒤였다. 그녀는 기회는 이때라는 듯이 속옷을 주워 입고 나서 등을 돌린 채 잠에 들었다. 그녀의 그런 변화를 그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그녀가 그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을 때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틀니를 빼라고 말한 것을 후회했다. 이제 와서 든 생각이지만 그는 틀니를 뺀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여줘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물론이고 되도록 그 자신도 그 모습을 안 보는 게 좋았다. 틀니를 뺀 모습이 자신의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마침내 그는 스스로를 혐오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그걸 간파했다. 그가 자신감을 잃은 게 먼저였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변했다. 인간관계란 그런 것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부부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 틀니를 끼우기 전에 그의 기운이 그녀를 짓눌렀다면 이제 그가 한풀 꺾였다. 그러나 무슨 고집인지 그는 다시 틀니를 끼우지 않았다. 하긴 이제 와서 다시 틀니를 끼운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종류의 일도 아니었다. 그는 차라리 그녀에게 무시당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이제 그녀는 변덕스러워지기까지 했다.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신경질을 부리다가 갑자기 목소리 톤을 높이며 그의 팔짱을 꼈다. 그리고는 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중국 요리의 이름을 댈 때도 있었고 이번에 갯돈을 탔는데 그 돈으로 여행을 가는 건 어떻게 했냐고도 했다. 하지만 죄다 말뿐이었다. 결정이 되고 나면 무슨 핑계를 대서든 없던 일로 만들었다. 그런 그녀가 이번에는 친구들을 초대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요즘 들어 자기도 모르게 그에게 으르렁거렸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고 어떤 날에는 목을 조르고 싶었다. 한번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켜야 할 때쯤이면 다시 그가 미워졌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꼭 약속을 지키리라고 다짐을 했다. 그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었다. 몇 달 전에 비해 2, 3년쯤 더 나이 들어 보였다. 게다가 그는 노인네처럼 굴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멍한 표정으로 TV를 보았다.
뉴스를 볼 때와 드라마를 볼 때와 광고를 볼 때의 표정이 똑같았다. 또 지나치게 청결을 강조했다. 바닥에 소파에 식탁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집어 올릴 때 그는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갈색으로 구불구불한 펌 머리카락은 분명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고 뭐든 자꾸 냄새를 맡으려고 들었는데 그게 가장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녀는 그 모든 흐름을 바꾸어야 했다. 그가 다시 활기를 찾기 바랐다. 최근 그는 무엇보다 사람을 피했기 때문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무슨 친구들? 무슨 친구들이냐니? 당연히 당신 친구들이지. 난 친구들이 없어. 그 많던 친구들이 다 없어졌다고? 요즘 모임에 뜸했잖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지. 그녀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대학 동창들이 있잖아. 결혼하고 나선 연락을 안 한 지 오래야. 하긴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겠네. 10년이야.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 그녀는 순간 그가 아주 나이가 많다고 착각했다. 그가 노인네가 다 되었다고 말이다. 그는 기분이 몹시 상했는지 10년이라고 2번이나 강조했다. 그래, 10년. 어쨌든 좋은 기회가 아니겠어? 응? 홈커밍 데이라는 거 말이야. 홈커밍 데이를 왜 우리 집에서 해야 하지? 그게 어디면 어때서? 우리 집이 뭐가 어때서? 얘기가 더 길어지자 그녀는 짜증이 났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와의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다. 어차피 약속을 한 지 며칠이 지나면 그녀는 마음이 바뀌었다. 자리를 만드는 게 귀찮아져서 집이 너무 좁다느니 이 동네는 교통사정이 영 아니라느니 하며 핑계를 대곤 했으니까 그럴 법도 했다. 나쁘지 않겠네. 요즘 당신 사람들과 도통 만나질 않잖아. 그녀는 자신의 제안이 적절했음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겼다. 예전에 그는 항상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어딜 가든 친구가 생기곤 했다. 그는 분명 사람이 꼬이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최근 들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그는 이제 이파리 떨어진 고목나무 꼴이었다. 회사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는 얼버무렸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당신 2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 당신은 분명 회복할 필요가 있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겨우 40대야. 우린 20년 전엔 만나지도 않았다고. 그는 언성을 높였다. 그녀가 자꾸만 연도를 혼동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 그는 43살이었다. 졸업한 지 15년밖에 안 되었고 결혼 10주년 이벤트를 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그녀가 자꾸 연도를 헛갈리는 것이 그는 불안한 것 같았다. 그녀의 착각만으로도 자신이 정말 그만큼 나이를 먹어버린 것만 같아서였을까. 올겨울 들어 그의 외출이 뜸해진 것은 사실이었다. 12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몸이 으슬으슬하다는 이유로 세미나에 나가지 않았고 셋째 주 토요일에는 같이 등산을 가자는 이웃의 청을 거절했다. 그리고 이번 주만 해도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회사 동료들과 온천에 갈 수 있었다. 그것도 회사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말이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는 이 모든 일에 의욕을 잃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정신이 깜빡깜빡 하나 봐. 하지만 친구들을 초대하기로 한 사실은 결정된 거야. 어서 날짜를 잡고 연락을 시작하자.
그녀는 당장 다음 주말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대청소를 시작했다. 청소를 하면서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에서 쌀알보다 더 작은 검은색 벌레들을 발견했다. 죽은 벌레들은 한 장소에서 수십 마리씩 나와 그녀를 놀라게 했다. 집에 이사 온 지 7년이 넘었지만 그런 벌레는 처음 보았다. 새우를 닮은 그 벌레는 통통하게 살이 찐 채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벌레들의 시체를 휴지로 집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고도 성에 차지 않아 당장 쓰레기통을 비웠다. 그녀는 기분이 찜찜해져서 파티를 취소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더 이상 번복은 안 되었다. 시름에 빠진 그를 구제해야 했다. 모임 당일이 되자 그는 좀 긴장한 것 같았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면서 유리잔 하나를 깨뜨렸고 동파육의 맛을 본다며 입으로 가져가다가 옷에 흘리는 바람에 카디건을 갈아입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처럼 반짝이고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잘한 짓이다. 이 일로 그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침대에 앉아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다. 이번 모임을 앞두고 그녀가 선물한 것이었다. 남색 바탕에 연두색 줄무늬가 들어간 다소 화사한 디자인이었다. 연두색 줄무늬 위에는 3cm 정도의 간격으로 작은 지르콘들이 박혀 있었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의 색깔을 골랐다. 주황이 섞인 빨간색이 끌렸다. 그녀는 얇은 붓에 립스틱을 묻혔다가 자기 입술로 가져갔다. 먼저 입술 가장자리에 선을 그리고 꼼꼼히 그 안을 채워나갔다. 그는 주간지를 읽기 시작했는데 정치면의 기사를 몇 개 웅얼거렸고 페이지를 건성으로 넘기다가 멈췄다. 당신 립스틱 좀 보여줘봐. 그녀는 그가 자기 입술색을 궁금하게 여기는 줄 알고 얼굴을 돌려 입술을 보여주었다. 아니, 입술 말고 립스틱 말이야. 그의 얼굴에 호기심이 어려 있었고 그건 정말 오래간만이었다. 그녀는 기뻤다. 립스틱은 왜? 그걸로 내가 당신 성격을 점쳐주려고 그러지. 립스틱으로? 그래, 어서 보여줘. 광고에 실린 유형은 3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립스틱의 가장자리를 돌려가면서 발라 뾰족한 사내 형태처럼 보이는 방식이었고 두 번째는 위에서 눌러 발라 그냥 평평한 모양. 세 번째는 가운데가 홈처럼 파인 모양이었다. 립스틱을 직접 바르지 않고 붓을 사용하는 경우였다. 그녀가 내민 립스틱은 가운데가 웅덩이처럼 깊게 파여 있었다. 당신은 3번째네. 이제 당신의 성격 유형을 읽어줄게. 그녀는 궁금했다. 립스틱의 모양으로 알아보는 성격이라니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귀여운 상상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아기자기한 재미에 관심을 보이는 남편 때문에 기뻤다. 만사에 심드렁하고 의기소침해 있던 그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소년같이 호기심에 차 있었다. 그가 대단한 비밀이라도 알고 있는 듯 여유를 부리며 잡지를 펼쳐 들었고 그녀는 뒤로 돌아앉아 미소를 보냈다. 오랜만에 그들의 주위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그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녀는 침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그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았다. 그리고 함께 잡지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붓을 이용하여 립스틱의 가운데에 홈을 깊게 바는 당신은 그가 침을 삼켰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대단한 열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자기의 깊은 내면을 털어놓지 않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평을 듣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조언해주는 일에 능합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행운의 장소는 백화점, 어울리는 직업은 연예인. 연예인?
그녀가 깔깔거리며 몸을 뒤로 젖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러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었다. 그 순간 그들은 정말 행복했다. 친구들의 초대 모임은 시작부터 예감이 아주 좋았다.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남편의 볼에 입을 맞추려는 순간 벨이 울렸다. 둘은 동시에 일어났다. 내가 나갈게. 마무리하고 바로 와. 그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고 그녀는 다시 화장대 앞에 앉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을 때 그녀는 보았다. 화장대 위 네모난 상자 안에 들어있는 그 기괴한 물체를. 그의 틀니였다. 여보! 그녀는 황급히 그를 불렀다. 그리고 그가 뒤돌아봤다. 그는 싱긋 웃기까지 했는데 그녀는 그 모습에 이상하게 화가 났다. 그리고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종류의 악의를 느꼈다. 그녀가 어깨에 힘을 풀며 말했다. 이따가 저 음식들 말이에요. 탕수육은 먹지 마요.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생겼잖아요. 아, 그래. 그녀는 틀니가 든 상자를 화장품 사이에 밀어넣고 그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나서 문을 닫고 현관으로 나갔다. 그녀는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몰랐다. 그를 불러 틀니를 끼우는 걸 빼먹었다고 알려줘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그럴 수 있었고 그래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가 나간 뒤 그녀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주방으로 갔을 때 그는 아직도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오랜 친구들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그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녀는 인사를 나눈 뒤 싱크대 옆에 쌓아놓은 접시를 들고 와 각자의 자리 앞에 놓았다. 그녀는 의무감처럼 한마디 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많이 시장하시죠? 그들은 먹기 시작했다. 잡채를 입에 넣고 나서야 그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것 같았다. 잡채를 오물거리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안방으로 뛰어갔다가 잠시 후 자리로 돌아왔다. 입안에 음식을 넣기는 했지만 삼키는 게 힘들어 보였다. 그는 젓가락으로 이것저것을 집었다 놓았다 하며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5년 전에 사고로 앞니를 잃었어. 그 이후론 틀니를 하고 있지.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중 한 명이 그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게 기운 없이 말할 게 뭐야. 안경 같은 거라고 생각해. 난 벌써 노안이 왔다고. 누구나 한 군데씩 먼저 늙어가는 거지. 늙다니? 그가 눈을 부릅떴다. 동창은 당황한 듯했다. 내가 틀니를 했다며. 그래서 난 그저 내가 말했잖아. 난 늙은 게 아니라 사고를 당한 거라고. 아, 그렇군. 내가 잠시 착각을 했어. 틀니라고 하니까 헛갈린 거야.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틀린 것이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다. 그가 가장 먼저 늙은이가 되었다고. 만약에 그들 중 그가 가장 먼저 죽는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는 얼굴이 붉어진 채 말없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마치 동창들에게 왕성한 식욕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이라도 한 듯이. 꾸역꾸역 먹어대던 이 가여운 남자는 결국 급체를 했다. 잠시 후 그녀는 반지꼬리를 가져와 그의 엄지손가락에 실을 돌돌 만 뒤 바늘 끝으로 손톱 아래를 찔렀다. 살을 찌르기 전에 그녀는 바늘에 머리기름을 바르고 콧김을 쐬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인상을 찌푸렸는데 그녀는 그를 보고 고집센 영감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입술이 말린 채 잡채를 입안에 우겨 넣던 그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식사를 마친 뒤에 그들은 거실로 나와 차를 마셨다. 그녀는 여러 가지 종류의 홍차를 준비했고 거기에 설탕을 충분히 넣었다. 모두들 맛을 칭찬했다. 좋은 향기 때문에 방금 전의 불쾌감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차를 마신 뒤에는 포커 게임을 한 판 하기로 했다. 하지만 막상 판을 시작하려 하자 모두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으로 돌아갔다. 갑자기 둘만 남겨지자 그들은 어색함을 느꼈다. TV를 켰다. 그가 그녀에게 술을 좀 갖다 달라고 했다. 냉장고에는 동창들을 위해 준비한 술이 잔뜩 있었다. 그녀는 맥주 2병과 유리잔, 접시에 담은 땅콩 과자를 내왔다. 당신도 한 잔 할래? 아니, 나 술 안 마시는 거 알면서 그래. 그는 잔에 맥주를 따랐다. 부드럽고 하얀 거품을 걷어내고 그는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부었다. 그는 한꺼번에 거의 3분의 2 정도를 마셨다. 천천히 마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은 잔을 다 비웠다. 그녀가 다음 잔을 채워줬다. 술도 잘 못 마시면서. 그는 평소에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는 인생이라는 바다가 먼지 좀처럼 파악할 수 없으니 그저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을 항해의 지표로 삼고 있다는 얘기를 그녀에게 한 적이 있었다. 술은 그중 피해야 할 목록에 있었다. 그런데 막상 마시니까 기분이 슬슬 좋아지는 모양이었다. 그는 2번째 잔을 들어 목구멍에 부었다. 이제 와선 동창들이 그렇게 급히 떠난 이유도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맥주를 마시면서 TV 화면에 집중했다. 코미디 프로였다. 코미디언들은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고 바보 같은 대사를 나누고 있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녹음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소리내어 웃진 않았지만 자기 대신 웃어주는 그 웃음소리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댔다. 못생기고 체구가 작은 개그우먼이 초등학생 분장을 하고 텀블링을 했다. 그 개그우먼은 안티팬이 더 많았고 어쩌면 욕을 먹는 걸로 유명세를 유지하는 셈이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린 뒤에 개그우먼을 가리켰다. 연예인. 응?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잡지에 나왔잖아. 당신은 연예인이 될 거라고. 그는 킬킬거리더니 남은 맥주를 한 번에 다 마셨다. 그녀는 이상하게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마치 그가 자기를 때리거나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그가 술을 그만 마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왜 자기가 그만 마셔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점점 더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냉장고에는 맥주가 쌓여 있었고 그는 그걸 오늘 다 마실 기세였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완전히 그를 떠난 것처럼 보였고 아주 오랜만에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의 표정이 환해질수록 그녀는 불안해졌다. 나도 한 잔 줘. 안 마시겠다면서. 당신 마시는 걸 보니까 나도 한 잔 하고 싶어지네. 그녀는 급히 주방에서 잔을 하나 더 가져왔다. 그는 거기에 맥주를 가득 따랐고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혀 한 번에 잔을 비웠다. 그가 취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취하기로 작정했다는 듯이 그녀는 한 잔 더 마시고 취한 척 방에 들어가 버렸다. 그녀는 여전히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안방문을 잠갔다. 다음 날 그는 소파에서 굴러떨어진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거실에는 빈 맥주병이 굴러다니고 탁자 위에는 화병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가 그를 깨웠다. 그는 일어나 머리를 대충 매만진 뒤 화병을 세우고 맥주병을 베란다에 내다 놓았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자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팔목과 무릎이 아프다고 했다. 그녀는 술을 마시면 요산이 쌓여서 몸이 아픈 거라는 얘기를 해줬다. 그는 어쩌다 한 번이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창문을 닫고 제자리 뛰기를 하다가 넘어졌다. 그녀가 보기에도 그의 몸놀림이 둔해졌다고 느꼈다. 아직 술이 덜 깬 걸까? 이제 그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반대쪽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력학 제1법칙이 생각나지 않아. 연력학 제1법칙은 교수님이 물리학도라면 달달 외우고 있어야 한다며 심지어 MT에 가서도 학생들에게 외우게 한 공식이라고 했다. 그는 졸업을 한 뒤에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공식을 외웠다. 그건 그에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과도 같은 기도였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줄줄 외워대던 공식이 생각나질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을 서성였다. 그는 술이 평온을 되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녀에게 유리컵을 하나 달라고 한 뒤 냉장고에서 맥주 한 병을 꺼냈다. 콩나물 해장국을 끓일 준비를 하던 그녀는 대파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의 손에서 술잔을 빼앗았다. 아침부터 뭐 하는 짓이야? 그가 다시 술잔을 빼앗았다. 술 마시는 거 안 보여? 그는 보란 듯이 잔을 비우고 한 잔을 더 따라 마셨다. 그리고 비틀비틀 냉장고 앞으로 걸어가 한 병을 더 꺼내왔다. 잔에 술을 따라 쭉 들이킨 다음 그녀를 쏘아보았다. 다 끝났어. 그녀도 질사라 그를 노려보았다. 뭐가 끝났다는 거야? 이제 끝났다고. 완전히. 그는 식탁 위에 그대로 쓰러졌다. 다음날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눈을 뜨자마자 연력학 제1공식을 외운 뒤 출근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그에게 전화를 5번이나 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다. 그녀는 안심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자정이 넘어서야 초인종이 울렸다. 어떤 사내가 그를 부축하고 있었다. 대리운전 기사였다. 그녀는 그에게 운전비와 팁을 줘서 보냈다. 그는 술에 취해 완전히 떡이 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기대지 않고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 그는 2걸음도 채 걷기 전에 넘어졌고 그 자세 그대로 현관 앞에 누워버렸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트로트 유행가였다. 그가 전에 부른 적이 없었던 노래였다. 여하튼 그는 온 힘을 다해 그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노래가 끝난 뒤 골아 떨어졌다. 그녀는 남편의 구두를 벗기고 2 팔을 잡았다. 그리고 범인이 시체를 유기하러 가듯이 안방을 향해 질질 끌고 갔다. 도중에 2번이나 쉬어야 했다. 안방까지 끌고 오는 것은 그래도 쉬운 편이었다. 그녀는 그의 가슴을 안고 가까스로 일어나 상반신을 침대 위로 던졌다. 성공하기까지 똑같은 짓을 10번이나 더 해야 했다. 겨드랑이에 땀이 고일 지경이었다. 그에 비하면 다리를 올리는 것은 쉬웠다. 재킷과 바지를 벗기고 넥타이를 푼 뒤에 와이셔츠 단추만 몇 개 끌어놓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화가 날 줄 알았는데 슬펐다. 남편의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다. 그녀는 죄책감이 들었다. 만약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가 집에서 틀니를 빼고 있지 않았다면 그래도 이렇게 되었을까? 그녀는 거실로 나가서 밤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콩나물 해장국을 끓였다. 김이 오르는 국물을 그릇에 담아넣고
푹 익어서 시큼한 맛이 나는 깍두기를 꺼냈다. 그리고 그를 깨우러 갔다. 그녀가 이불을 덮어준 모습 그대로 그는 대자로 뻗어 있었다. 그녀가 깨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세게 흔들었다. 그의 고개가 옆으로 떨어지며 입이 벌어졌다. 그녀는 그제서야 어제 틀니를 빼주지 않았다는 게 생각났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가만히 귀를 갖다 댔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네, 최정화 작가의 틀니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관계 균열을 가져온 틀니네요. 수동적이었던 아내는 적극적으로 변하면서 공격성까지 띠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부간의 관계를 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작은 도서관,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 책방이었습니다. 모두 안녕.